장준환 감독의 1987입니다. 봉우리. 네. 이 영화 제목이 왜 1987일까요? 1987년 6월 항쟁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 했을까요? 예. 대부분은 6월 항쟁이 아니야.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한 컷 나오는. 그러면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네. 그 이제 발단인데, 네. 예, 그것도 이제 1987년. 그러니까 1987년에 일어난 일들이 다 중요해서. 제가 또 태어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태어난 연도죠. 예. 좋은 대답이긴 한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이 1987인 이유는 제목이 사람이 아니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시대가 주인공인가? 그렇지. 어. 그 대격변의 시대가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맞아. 거기 별의별 사건이 다 나와요. 보도 지침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 영화는 한 명이 이끌어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한열이 아니고 박동철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톤 터치를 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영화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맨 마지막으로 어떤 캐릭터에 가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 영화가 연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 캐릭터 창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 놀라요. 장준환 감독이 원래 이렇게 훌륭한 감독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자, 봉우리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예. 아니 이거는 소개하기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 아닌가? 근데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줄이는 게 일이지. 근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잘 못 줄여요. 알아요. 봉박싱도 보세요. 네. 오늘도 그 제가 뉴스레터 올려놓으면 댓글 중에 꼭 한두 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길다고. 너무 길다고. 그래도 좀 많이 줄인 건데. 네. 그래서 오늘 거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뉴스레터에. 지난주보다는 압박이 좀 덜하네요. 이제 줄이는데 약하긴 한데. 네,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이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일단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장이래 하정우 배우가 검사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를 이 검사가 이끌어 가는데 사실 이 검사가 보면은 정의감에 이렇게 넘치거나 그런 타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공안 경찰들이 그때 힘이 너무 셌으니까 공안 경찰들이 와서 너무 막 하는 거지. 예, 대학생이 죽었는데 막 이거 도장 찍으라고. 예, 이거 뭐지? 무슨 소리였죠? 부검. 맞아. 네. 이거 화장을 한다. 거기서 이제 위압적으로 얘기를 하죠. 대공업입니다. 찍으십시오. 자기네들은 위에 있는 것처럼 하니까 정의감보다는 아마 그 검사는 화가 났을 가능성이 없다. 나의 검사의 권위에 도전해? 그렇지.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하정우 배우가 맡은 검사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파고드는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기자들도 뛰어들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공안 경찰들 우리 그 우연 배우님의 실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라는 게 알려져 버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또 연희로 넘어가서 벌써 연희로 넘어가요? 연희 삼촌. 아니 거기 기자가 한 명 있지 않아요? 기자 얘기도 그렇게 길게 해야 돼.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 그렇죠. 예. 고문치사 사건을 화장실에서 끝까지 의사를 기다려가지고 첫 특종을 때린. 그래. 그리고 여기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직업 윤리를 끝내 저버리지 못하고 고문으로 인한 특종은 중앙일보일 텐데. 네. 그랬나요? 네, 중앙일보가 때린 거고. 네. 거기서 슬쩍 흘려줬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동아일보가 껴들면서 이제 이부영 씨하고 연결되는 그 고리가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검사가 싹 흘려주니까. 일부러 굉장히 노골적으로 흘려주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제 박처원, 여기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악역이에요. 박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윤석 씨가 머리를 M자로 파고 연기를 한 주인공이죠. 박처원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보도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윤상삼 기자를 비롯한 저 여기서 고창석 배우가 연기한 그 편집국장. 그게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죠.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죠. 그 단어가 야 대학생이 고문받다 죽었는데 지금 보도 지침이 뭐가 중요해?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이러는데 너무 상쾌해. 고창석 배우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거. 맞아.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네. 맞아. 그 전에 고창석 배우가 했던 대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거든요. 그 미술품 위조범으로 나와요. 그래서 짝퉁도 레벨가 있어. 이런 대사를 치는데 뭔가 띠뺏긴 거. 맞아. 그거 아니야 띠뺏기야. 이러는데 고창석 배우 너무 멋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약간 복잡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박초원 쪽으로 이야기가 살짝 넘어가고 박초원 밑에서 온갖 고문을 자행하던 고문 형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뭐 이근환이었겠죠. 네, 원래 그쪽 라인이거든요, 이근환이. 이근환이 그쵸, 대공문실 고문 경감 라인이죠. 네. 그래서 뭐 이근환은 정말 수많은 작품들의 모티브를 줬는데 박하사탕의 설경구라든지 아니면 남영동 1985에 등장하는 이경영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악독한 놈이 이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부천서 성고문 사건으로 이제 제일 유명한.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꼬리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얘네까지만 잘라서 없애버린 다음에 밀어내자. 없었던 일로 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박종철 열사라고 해야겠죠. 열사님의 뭐 장례식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부검 장면에서 조우진 배우가 이를 악무는 장면 오열 연기. 그 김종수 배우가 잘 가거라 애비는 해줄 말이 없대이 뭐 이런 장면들이 그렇죠. 신금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점점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 갑자기 뚝 끊겨요.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연희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허구가 이제 일부 들어가는. 연희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연희가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얼굴에 뭐가 덮여 있냐 그러면 TV 가이드가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연희는 누구 상징하는 거냐 그러면 그 이제 전두환 시대에 대중문화가 좀 흥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흥했던 대중문화에 정신 팔려 있는 정말 정치 시대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젊은이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나이브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나이비 때. 근데 자존감이나 자기에 있어서는 아마 연희는 나이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자신감에 찬 젊은이다. 사실 뭐 그렇게 이쁘면 나이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나도 키가 작아서 못생겨서 나이브한 거야. 무슨 소리야? 실제로 뭐죠? 이부영 씨 실제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핵심적인 내용도 썬데이 서울에 껴서 넘겨준. 맞아요. 유해진 배우가 실제로 이게 휴지로 넘겨준 건데 일부러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유해진 배우 그 간수는 또 실존 인물이에요. 간수 실존 인물이죠. 원래 일에서는 간수가 2명이었어요. 이교도래 해가지고 받아서 넘겨줬다고 하는데 장준환 감독이 여기다가 가상의 인물을 간수를 하나 빼고 연희를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이제 동아일보 복직 파문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던 김희성 씨, 김희성 씨가 그 고문 경찰들이 이제 감옥에 수감된 거를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적어냅니다. 그거를 종이를 썬데이 서울에 껴가지고 유해진 씨한테 전달을 하고, 유해진 씨는 얼굴이 약간 범죄형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잡힌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연희가 대신 밖에 있던 이부영, 그래서 설경구죠. 설경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담은 문서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도 참 씁쓸한데, 이게 박처원까지 꼬리 자르기가 들어가는 결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눈앞에 악당은 벌을 받게 되지만 결국 이 영화 마지막에 딱 그 전두환 그 초성화 사진 같은 게 딱 비춰지거든요. 거악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로 영화가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연희에게 동아리방으로 오라고 했던 선배가, 아주 잘생긴 선배가 강동원인데,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머리를 직격당하게 됩니다. 그 장면 진짜. 그리고 나 지금 잠깐 헷갈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박종철 이한열. 이한열. 이분이 60항쟁에 이제 복제가 된 거죠. 이분이 이한열 열사라는 게 밝혀지게 되고, 연희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광장으로 뛰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 연희가 같이 서면서 영화가 끝나죠. 그리고 문소리 배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 사이드에 서 있는 문소리 배우가 살짝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1987년에 6월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영화가 이야기해주면서 끝나게 되는데, 전 이 영화 얘기하면서도 가끔 울컥울컥해요. 근데 진짜 이거 줄거리를 다시 한번 싹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 많은 사건과 많은 등장인물들을 2시간짜리 영화에 우겨 넣는데 참 자연스럽고 재밌게 잘 만든 영화고, 생각해 보면 대단한, 그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것만 해도 일단 칭찬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이 영화는 그 창작된 인물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거든요.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사실을 만약에 네가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강동원이 누군가 혹잔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동건이래. 장동건이랑 합쳤나? 강동원의 외모에 끌려서 연희가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영화를 잘못 보신 거예요. 연희는 그것 때문에 투신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집안 내력이 있죠. 네. 연희도 다 나름의 사정. 심지어는 박초원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네. 네. 밑으로 내려온 이제 북한 출신이니까. 네. 이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랑 가족들이 전부 죽창에 찔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을 빨갱이 때려잡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과연 당신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희처럼 TV 가이드로 얼굴 덮고 살 거야? 마이마이나 들으면서? 네. 아니면 연희처럼 변할 거야?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질문을 실화에 아주 잘 얹어서 아주 적절하게 던지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전 물론 서울의 봄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정우성이 전두광한테 치는 대사. 전 이건 감독의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울컥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문익환 목사의 그렇죠. 실제 장면이네. 그 격정적인. 실제 역사로 확 하고 이어지죠. 너무 멋진 장면이었어요. 눈물 나죠. 그래서 진짜. 교수님도 이 영화 개봉하고 바로 보셨죠? 바로 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 특히나 제가 기억하는 사건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픽션의 형태를 입고 나타나는가가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막 속으로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죠. 네, 다행히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가 딴지 걸듯이 강동원 씨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부터 해가지고 연희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잘생긴 사람 써야 돼. 맞아. 그리고 이한여 씨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었어요. 되게 잘생겼었고 그 당시 운동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하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옆에서만 지켜봤던 분들은 예를 들면은 특정한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동료를 막 그런 식으로 막 팔아넘기고 막 이를테면은 도구로 쓰고 이런 식으로 또 강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사람 사는 곳이고 그 여러 가지 평범함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이 만들어낸 거예요. 1980년이라는 공간이 그 인간들을 위대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위대했던 인간들 중에 변절한 인간도 많아요. 많죠. 박정천 열사 바로 옆에 있었던 박정천 열사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선배가 나중에 뭐 했는데요. 맞아요. 거기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독재 세력에 투항해가지고 국회의원 했고요. 여기서 유명했던 최환 검사라고 하는 분, 이분은 물론 되게 독특한 정의감이 있는 분이긴 한데 이분도 그쪽 계열 정당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자민련부터 해가지고. 근데 또 재밌게도요. 미군에 의한 노군리 학살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끝까지 막 증명하고 이러는데 또 엄청나게 또 열심히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네.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 그나마라도 태동했던 보수? 진짜 보수. 진짜 보수?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분이었고. 변절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반드시 민주당 선택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민주적 정당들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들이 87년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한. 문제는 저쪽 보수 계열의 정당이 87년 체제를 수시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스스로의 태동을 부정하고 있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의 봄 가지고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게 뭐 좌빨 영화라는 둥 이런 식의 얘기하고 왜 우리 우파는 이런 걸 못 만드느냐는. 그러니까 그거로 기사로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 발목 자르는 행위라고. 내가 87년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YS 계열들은 그런 식으로 기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통은 전두환도 아니고 노태우도 아니다. 우리는 YS다. 이런 얘기하면 되거든.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 맞아.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 지금. 안 나오는 거지. 자꾸 좌파 영화라는 소리나 하고. 왜냐면 YS는 또 TK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87년 체제를 자기 입으로 완전 긍정한 채 자기가 주인인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나라 보수는 만년 집권할 수 있어요. 잘하면. 87년 체제를 누구보다도 먼저 긍정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민주적으로 보수주의를 행동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실은 진보보단 보수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럼요. 남북대치 상황도 있고요. 맞아요. 그들이 그런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맨날 빨갱이 얘기나 하고. 그래서 우리 미디어 정과장이 연말까지
우리 거업님이 하시는 작업 합시다. 아 예. 네. 서울의 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떠올려 아까 어떤 분이 왜 1,700만 들게 만들어주세요 이랬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보시고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1980년에 무슨 일이 또 있었고 87년에 또 중간에 뭐가 있었고 이런 85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맞아요. 이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겪었던 사람도 정확히 몰라요. 사실 서울의 봄 저도 그 나이 때 겪었긴 했지만 뭔지 몰랐거든요. 1987은 알았지만 대학생 때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운동권으로서 본 거하고는 되게 달라요. 91년은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하지만 그 1980년, 87년 사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있었던 정말 한국사의 역동적인 이 시기.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 시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게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나마 그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구태연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짚는 거 엄청난 작업입니다. 네, 그럼요. 역동적인 만큼 사건이 진짜 많았거든요. 헷갈릴 수도 있고. 네. 봉우리. 네. 봉우리가 그때 태어났다 그랬죠? 네. 87년에. 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회에 태어났고. 근데 이게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닌 게 우리가 태어났던 해 모든 해에 그런 일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워낙 사건이 많아요. 네, 워낙 많기 때문에 현대사라는 게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격동이었죠. 웬만하면 생일도 다 있을 걸? 네, 어지간한 생일 다 있어요. 5.18 맞아요. 13, 막 이런 거 다 있을 걸? 다 있어. 4.19 막. 그러니까 이런 걸 전 이것도 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좌빨이라고 하는 이 의식구조는 도대체 어떤 논리의 소용돌이에서 나오는 건지. 대한민국을 좌빨한테 바치고 싶은 거지. 아 그런 거죠? 그래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할 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 좌빨이 적통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지. 현 체제 우리가 좌빨이 보수야. 87년 체제를 만든 게 좌빨이고 87년 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좌빨이면. 네. 좌빨이 맞네 그러면. 아니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한심한 게 그냥 역사 영화 왜곡 영화래. 그래서 왜 어디가 왜곡되는데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 왜 공화당이에요? 공화국을 만들었으니까 공화당. 네네네. 물론 중간에 당명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이긴 했습니다만. 자, 영국의 제일 유명한 가장 오래된 보수당. 말 그대로 보수당이거든. 네네. 보수당이구나. 자유당 아니야. 옛날에 자유당이 중간에 쪼개져 노동당하고 합치고 다시 자유민주당 만들어주고. 맞아요. 아 복잡하다. 옛날에는 토리라고 불렀던 왕당파죠, 왕당. 아 토리당. 그리고 이제 휘그당이 좀 더 진보적이었던 당이었고요. 근데 휘그당이 자유당이 됐다가 자유당이 쪼개지면서 노동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보수당 가장 오래된 보수 정당입니다. 이들이 뭘 보수하려고 할까요? 딱 두 개예요.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 와. 마그나 그렇게 카르타? 옛날로 가는구나. 네,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서 명예혁명까지 온 약 700년의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 영국 보수들이 왕당파로 왕정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입헌 민주 뭐라고 해야 되죠? 입헌 군주국. 군주 지키고 동시에 의회 주권이 있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왕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화제 운동이나 이런 건 보수당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의회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 안 해요. 보수당은. 할 리가 없지. 그래서 그 보수당이 바로 지키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당이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헌법 체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약간 바깥으로 벗어났다가 안으로 어쩔 수 없다 들어와서 결국은 그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키우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사회주의 정당도 아닙니다. 노동당은. 키타모님께서 영국 보수는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역사가 길다고 해서 개판이 아니지만 보수당의 구성 성분이 워낙 다양합니다. 거기도 전두환 같은 놈도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총리했었던 그 친구라든가 이런 되게 이상한 놈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보수정당이 몇백 년간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 온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 같은 놈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뭘까요? 우파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게. 하지만 그 정당의 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수많은 어떤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정수의 보수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보수주의자 중에 애국주의적 보수주의자면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하고는 진보적 견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지만 야 보수는 그래도 저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전통이라는 걸 지키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역사가 길어서 지켜야 되는 가치와 이념의 한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왜 한국의 보수는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다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체제의 정당성을 왜 부인하냐고. 자기네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끈질기게 공작을 하잖아요. 왜 그러지? 왜 끝까지 간첩의 소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친일의 어떤 친일 청산이 안 돼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헌법 전문 아무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3.1 운동에서 시작해요. 네. 왜? 우리는 그때 독립한 거거든. 그리고 그때 공화국을 선언했더라고. 그렇죠. 공화국을 선언했고, 민주주의 체제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9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 체제의 어떤 정신을 일깨웁니다. 5.18은 다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5.18은 이렇게 억누르려고 했던 군사 독재에 대한 반항이었었어요. 저항이었고. 그리고 나서 1987년 60항쟁을 통해 가지고 현재 체제가 수립된 겁니다. 이 70년에서 8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3.1 운동에서 시작해서 60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이 체제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건국 과정이고 그 체제가 유지되는 그렇죠. 것이 대한민국이다. 근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4.19 뒤집어 엎은 박정희, 3.1 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리고 48년에 단독정부 수립하면서 미군정의 어떤 후손에 불과했던 이승만. 그다음에 그 서울의 봄을 뒤집어 엎었던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이거는 국채로 뒤집어 엎은 존재들이거든요. 이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뿌리가 일부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3.1 운동 부정하고 4.19 부정하고 5.18 부정하고 60 부정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수당의 정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87년 체제를 인정하기 보다 앞서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의 과오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네. 그럼 반성 안 했지. 거기서 출발을 해야 87년 체제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87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배우게 된 게 우리나라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는 보수도 아니다라고 항상 많은 비판을 할 때 우리가 뭐 친일 얘기도 했다가 군부 독재의 편에 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87년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요게 핵심입니다. 87년 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우리 정당 민주주의 체제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요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또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신원식 장관, 저는 87년 체제를 부정한 발언했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부정했죠. 뭐라 그랬더라? 뭐 국민 한 명 한 명이 뭐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일종의 혁명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변명한 게 뭐 문화적인 어쩌고 그 박정희의 사고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두환이 한때 정치는 잘했다. 대통령 입으로 얘기 나온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일부를 가지고 굳이 왜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이? 맞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 헌법의 수호자예요, 대통령은. 맞아요. 87년 체제가 만들어내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헌법이 당신은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87년 헌법이 체육관 선거로 됐을 것 같으세요? 전두환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겠지? 그렇지. 전두환 후계자가 계속하고 있거나? 맞아. 그러면 아마 똑같이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하나회 해가지고 해서 대통령 해먹겠죠. 내부 투쟁해가지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들은 헌법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헌법에도 누구보다도 헌법 정신이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어떤 태도, 헌법에 이미 뻔연히 나와 있는 87년 헌법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른바 보수계열 정당, 약간은 사실은 전두환의 때를 벗지 못했던 민정당 계열의 그 정당조차도 참여해가지고요 만든 헌법이에요. 심지어 그 독재자의 후계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손을 더해서 얹어서 만든 거라고. 전 사실은 대단히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좀 유례도 없고 상당히 피를 덜 흘리고 진짜 한국판 명예혁명에 좀 더 가까운데 굉장히 피를 덜 흘리고 전두환은 계속 짜지게 앉혀놓고서 노태우 하나 이제 이렇게 좀 세워놓고 그쪽에 있는 정당들 불러다가 사실은 소수파였던 민주계열 정당이 헌법을 이 정도로 괜찮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듣고 나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87년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 역사를 들여다보면 헌법 체제 어차피 헌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현재 사는 체제에서 그 헌법이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여러 곳에서 저도 들었거든요. 헌법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도 결국은 숲해가지고 대통령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태우의 후계자를 못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YS가 된 거지. DJ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안에서 우리가 또 잘한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YS가 되는 바람에 하나회를 날려버릴 수 있었고. 그럼 그 헌법이 왜 가능했을까? 그 전부터 헌법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유신헌법 같은 개 말도 안 되는 헌법. 헌법학자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 물론 우리나라 이상한 헌법학자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만들어주는데 또 신나가지고 했죠. 제대로 된 헌법 만들자라고 하는 그 당시 엘리트들의 어떤 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적 압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걸 합의하겠어요. 예.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합의해야 되고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87년 6월 항쟁의 끝으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가 자기가 무슨 전두환 뭐 모의 법정에서 뭐 사용했다고 그리고 도망쳤다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확인도 안 되는. 확인 전혀 안 되죠. 검찰 권력으로 집권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인데 여기 1987 보세요. 검찰은 경찰 따까리였다고. 맞아. 그냥 독재 수하가 바로 그 전까지는 이제 정보부처였다가 우리 1980년 겪으면서 정보처 짜지고 보안사 올라왔다가 보안사는 이제 군대니까 그래도 옆으로 빠지고 경찰이 독재 도구였거든요. 남산 개다리 그 권총 차고 다니는. 그래서 당시 검찰만 해도 검찰이 핵심이 뭐냐면 검찰은 인권의 수호자예요. 실제로 인권의 수호자인데 왜 경찰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훨씬 큰데. 경찰 따까리로 있었던 게 검찰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검찰의 힘이 세진 거거든. 말씀하신 건 김영삼 때부터 이제 검찰이 완전히 상승을 하죠. 왜? 민주적인 통치, 법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 이거 87년 체제가 아니었으면 대통령 못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검찰들. 국회의원? 무슨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야, 군인들하고 저 경찰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 맞아. 가서 조인트나 맞겠지 뭐.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런데도 오늘도 보면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어요. 왜냐면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큰 사건들만 기억하니까 근데 작은 사건들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인정해서 좀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법안인데 이거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랑 국민의힘이랑 난리가 난 거지. 운동권 떼법이다. 이 기사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들도 다 87년 체제를 그럼 인정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그런 거예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선일보 누구보다 열심히 전두환 찬양하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까도 어떤 분이 그 당시 동아일보가 그랬대는데 중앙일보가 그랬대는 정말 그런 언론인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있었지. 그게 이제 1987년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언론한테는 가장 멋진 알리바이예요. 실제로 언론이 박중천 열사 치사 사건을 결국 특종을 해냈고 결국에는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그거를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전두환 체제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든 거.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화에 마치 기여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 사건 하나로만 보면. 근데 이 사건이 예를 들면 박종철 사건이 없고 이한열 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87년이 안 왔을까? 저는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아까도 여러 사람들이 릴레이 하듯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87년은 왔어요. 그게 89년에 오건 90년에 오건. 그렇지. 1987년은 옵니다. 한국의 시민의 어떤 성숙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 수밖에 없었어요. 피를 좀 더 흘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물론 대단히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숙의 방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언론이 한 불에 불을 당겨준 거죠. 근데 대다수의 언론은 어땠을까? 보도 지침 열심히 따랐죠. 열심히 따르고 있었고요. 그때도 똑같은 거기도 이제 그 일부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왜 운동권들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한다 그러지 뭐 이런 식의 대사들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운동권 공산주의자들한테 북한한테 놀아나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저런 후레 자식들 거의 이런 프레임으로 대부분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 한번 찾아보세요. 1980년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이 사건은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아니 뭔가 이렇게 뭐 써줄라도 써줄 게 없는 선을 넘은 거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 선을 넘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의식 수준이 꽤 발달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심의 수준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언론도 상업주의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대로 써줄 수는 없다라고 보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히 민주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했다라기보다는 예.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권력 싸움에서 징계되기 싫었던 거지.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거 의사도 마찬가지죠. 야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도 완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맞아. 거.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반발감이군요. 그렇죠. 예. 인간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각 직업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 생겨나고 있었던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고 전두환 체제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 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있는 수준에 비해서 맞아. 너무 후진 체제였거든요. 그 간극이 바로 87년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꼭 언론인이 아니었어도 물론 그때 당시 고생하신 분들 언론인들 있지만은. 네. 네. 그리고 조선동아나 조선동아중앙이 지금보다는 낫었어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물론 더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양식 있는 기자들은 그래도 꽤 있었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도 아마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낫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랬던 게 그 보도 지침을 알렸던 이 김주원 기자 이런 언론계 원로분들 있잖아요. 네. 그 보도 지침을 알리는데 기여했던 많은 이 언론인들 그때 당시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꼭 기자는 아니어도 인쇄해 주신 분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몰래. 네. 맞아요. 저는 예전에 언론시민단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만나뵀었는데 만나뵈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 꼰대에 가깝죠. 저는 이제 처음 뵈니까 좀 놀랐는데, 네. 근데 당연히 사람은 좋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런 정의감으로 그렇죠.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든요.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언론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87년 이전까지도 계속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해직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정의감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 당연히 멋있는 분들인데 이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보수적이야. 이제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그 오히려 정도로 전두환 체제는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그렇죠. 네. 오히려 보수라서 양보할 수 없었던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데는 사주가 그래도 약간 반독재 성향이 좀 있었어요. 중앙일보는 여기 딸랑이었었고 조선일보가 강력한 독재 지향이 굉장히 강했죠. 어마어마했죠. 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조선 동아죠 주로는 사실은 그래도 인문계통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기자가 됐거든요. 네, 법대 안 가는 사람. 맞아요. 네, 법대 가기 싫어서 안 간 사람들 있고 운동하다가 저기 이제 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출판계나 이런 문인계가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 업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나 혼자 되게 잘났어 뭐 이런 정서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작동하는 영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직업인처럼 돼버렸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완전히 고도의 엘리트주의가 있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약간 반발하는 독재에 반발하는 그런 연결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해시태그 시절에도 얘기했지만 조선동아 투위 그거 하셨던 분들 그래서 해직 기자 되셨던 분들 이분들은 실제로 자유주의자고 민주주의자였고 실제로 민주화에 기여했죠.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이 이제 800만? 이제 800만 됐을 거예요. 오늘까지 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거엽다님이 이 젊은이들한테 화를 많이 내고 계시지만 서울의 봄을 젊은이들이 많이 봤대요. 전 되게 고무적이라고 그러니까 보고요. 저는 그런 일이 또 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그만큼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화적 영향과 영화라는 장치가 얼마나 대단한 계몽의 장치냐. 그리고 보통의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의 봄 같은 거 잘 만들면 돼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엄마, 아빠, 삼촌, 이모가 아니에요. 맞아. 학교와 영화야. 그거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성실성이지 아이들이 겉으로는 부모 안 닮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죠? 다 닮습니다. 얼마나 섬찟할 그 닮는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사는 일관되고 올곧은 태도에 영향을 받아요. 올곧지 않은 태도에 또 영향을 받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쳐놓고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영향받지 않아요. 그랬으면 지금의 40, 50대가 왜 좌빨이 됐겠습니까? 그러네. 영향 안 받은 거예요. 동료들 영향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대중문화가 중요했습니다. 70년대 그 통기타 문화, 그다음에 80년대 민중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4.19를 생각하고 4.19를 생각하니까 3.1운동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구한말이나 개화기의 우리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어떤 세대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좋은 담론, 좋은 내러티브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지금 아직 티켓 안 열렸죠? 5장 남은 거? 열릴 겁니다. 그래요? 뭐야?
제대로 말해줘야 돼. 이제 열릴 겁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해시TV 가시면 보이시긴 하나? 끝났어요. 끝났대요, 여러분. 끝났어요? 예. 아니 뭐 이게 1, 2분 근데 5장 너무 적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한 장뿐이 안 되는 건데 너무 죄송해가뭐 제가 좀 늘린 거거든요. 여러분 솔드아웃이래. 야, 이 짧은 시간에 한 10초 만에 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한 300분 막 잠실 운동 경기장 빌리겠습니다. 그냥 사람들 없을 때 하고 나오면 안 돼요?